일단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요. 지금 현재 세계 경제에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화두 인플레이션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마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다 인플레이션 절대 안 온다고 할 때 저희 유튜브 찾아보시면 KBS 요즘에 저희는 1TV나 2TV나 전부 다 제가 출연한 것들 다 유튜브로 이제 업로드를 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출연한 것들 보면 저하고 웬만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토론이나 아니면 반대 토론하면서 인플레이션 온다고 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재작년 2020년 연말부터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곧 올 거고 그게 1년 안에 시작된다고 했는데 문제점은 그때 당시만 해도 저한테 이제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반박을 할 때 쓰는 방법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얘기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 저하고 이제 반대 토론 하시는 분이 경제학자나 아니면 유튜브로 유명해지신 분들하고 이렇게 토크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절대 안 온다. 당신은 기자고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제일 믿을 수 있는 건 파월 연준 의장인데 파월이 절대로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고 일시적으로 그칠 거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때 파월 의장은 문제점이 뭐냐면 2022년 2월까지가 임기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반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파월 의장이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자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021년 동안 왜 인플레이션이 올 건데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풀었느냐? 이 사람이 그러니까 22년 2월까지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임명직, 임기직 이런 사람들, 임기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임기 동안만 좋으면 돼요. 이게 뭐냐? 여러분 님비라고 들어보셨죠? 님비. 나딘마이 백야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이런 임기가 있는 공무원들이 님티. 나딘마이 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 입장에서는 왜 돈을 무한대로 풀면서 절대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고 했느냐 하면 22년 2월까지 본인이 이렇게 자기가 연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일단 돈을 풀어갖고 경제를 무조건 좋게만 보이게 만들어 놓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꼬박 쏠 거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 경제 잘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돈을 풀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절대로 오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사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고요. 제가 인플레이션 온다는 주장을 진짜 저 혼자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서 유명한 사람들 다 갖다 붙이고 벤치타에서 간신히 인플레이션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왔죠. 자, 인플레이션이 온 이 상황에서 이제 새로 나오는 주장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올해 안에 반드시 피크를 친다. 정점을 기록한다. 이게 인플레이션 피크론입니다.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월이 이제 입장을 바꿨어요. 인플레이션은 오긴 왔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 안에 피크를 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점을 기록하고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요즘에 파월 의장이 정점 찍는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파월을 믿느냐? 이번에는 파월을 믿습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임기 연임했어요. 2022년에 연임을 했는데 파월 의장이 진짜 너무너무 심한 짓을 한 게 뭐냐면 연임이 딱 결정되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딱 면담해서 연임이 딱 결정돼서 11월에 작년 11월에 딱 바이든 대통령 딱 헤어지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첫 마디가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나는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 이게 파월이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어떤 식으로 인플레이션 공포로 몰아넣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지금 이 표를 잘 보세요. 이 표가 지금까지 이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라는 거죠.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1980년대에 엄청나게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한때 14.8% 그래야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엄청나게 일단 그래프가 다르잖아요. 자, 그 뒤로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저기 진짜 중요한데 그동안 한 39년, 40년 동안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사 나올 때마다 뭐라고 나오는지 잘 보세요. 41년 만에 최고치라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끝난 게 41년이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딱 느낌이 오시죠? 지금 14.8% 다시 가기 좀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항상 40년 만에 최고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화두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과연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을 것인가, 왜 찍을 것인가, 그리고 정점을 찍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그리고 내년의 세계 경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그러면 지난 40년 동안은 왜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었는가? 저 보세요. 저 인플레이션 걱정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인플레이션 걱정 없었죠. 근데 40년 동안 돈 엄청 풀었거든요. 연준에서 미쳤다 할 만큼 돈 푼 적 진짜 많습니다. 닷컴버블 붕괴되니까 돈 풀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붕괴되니까 그때도 돈 풀었습니다. 그렇게 돈 풀 때마다 어떻게 됐느냐? 인플레이션이 왔는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회색 기둥이 뭐냐? 바로 그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거든요. 회색 기둥이 침체입니다. 저 경기 침체 기간인데 그때 인플레이션 왔느냐? 안 왔습니다. 도대체 이 기적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찾아왔는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 인플레이션이 왜 안 왔느냐?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40년 동안 돈을 무한대로 푼 적 진짜 많았는데 이번만 푼 게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40년 동안 왜 안 왔느냐면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세계화입니다. 이 세계화가 진짜 무시무시한 게요. 여러분, 이 세계화라는 건 여러분들도 이제 식품업계에 종사하시니까 대부분 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동안 자, 여러분 원산지 보세요. 원산지 전 세계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닭고기 그럼 막 브라질에서 오고. 이게 뭐냐? 지금까지 세계화가 만들어낸 세상은 뭐냐면 가장 자본이 싼 자본을 들여다가 미국이나 일본 자본이 있죠. 자, 그리고 가장 노동력이 싼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중국이었죠. 과거에. 지금 어디입니까? 베트남 같은 데겠죠. 이런 데서 노동력을 활용하고, 그리고 원자재가 가장 싼 나라의 원자재를 결합해서, 그러니까 진짜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태평양을 건너서 저 반대쪽에 있는 브라질 닭고기 우리가 먹을 줄 몰랐잖아요.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화, 가장 값싼 자본과 가장 값싼 노동력, 그리고 가장 값싼 원자재를 다 결합해서 그 곡물까지 다 제일 싸고, 우리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곡물 때문에 뭐 밀 가격이 세계가 다 올라갈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세계화 때문입니다. 세계화를 통해서 이렇게 싼 걸 결합하니까 물가가 끊임없이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요, 세계화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중국에서 공급된 무한한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에 원래 세계화가 시작되기 전에 도시화율이라는 건 도시에 사는 인구를 뜻하는데 전체 인구 중에 그게 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중국의 도시화율은 65%를 넘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는요, 무려 3억 명이 넘는 노동자가 농촌에서 유휴인력이었는데, 왜냐하면 중국도 점점 이게 기계로 바뀌면서 유휴인력, 놀고 있는 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해서 도시 노동자가 되는, 도시 근로자가 되는 순간 이 사람들이 무한한 공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자본이, 예를 들어 미국 자본이나 일본 자본이나 뭐 유럽 자본이 전부 다 자국의 공장을 하나도 안 짓고 이 공장을 전부 다 중국에다 몰빵해서 짓는데, 여기에 무한한 노동력이 공급되니까 그동안 물가가 하나도 안 오르는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30여 년 동안 우리가 물가 걱정이 아까 그래프를 보셨던 것처럼 미국의 CPI가 오르지 않았던 기적을 만들어냈던 원동력이죠. 세계화와 중국에서의 노동력 공급,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게 물가가 안 오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돈 풀고 싶잖아요. 돈만 풀면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최근에 40년 동안은 경제 위기 오면 무조건 돈 풀어서 해결했죠. 근데 그 전에 인류는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세계 대공황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경제 위기가 왔다고. 돈을 막 풀면 물가가 오를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계 대공황 1929년에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지금처럼 돈 풀면 되잖아요. 돈을 못 풀었어요. 거꾸로 금리를 2배 올렸습니다. 미쳤죠. 연리 한 1.5% 되는 금리를, 그때도 굉장히 낮게 갔다가
한 1년째 그렇게 돈을 푸니까 미쳤다. 이러다가 물가 오르면 어떡하지? 그래서 물가를 오른다고 걱정해서 3% 넘게 금리를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대공황이 2차 충격을 받으면서 29년에 이 미국 경제가 그렇게 폭망한 게 아니라 1930년에 그렇게 폭삭 주저앉은 겁니다. 왜 그런 바보짓을 했는가? 물가가 오를까 봐. 근데 이번에 보세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 닷컴 버블 붕괴 때나 아니면 이번에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나 경제 위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돈을 그냥 마구 찍어냈죠. 진짜 무한정 찍어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돈을 찍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물가가 안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가 안 오른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경기가 호황이 오면 과열돼서 물가가 폭등해서 이게 그만 금리를 올리고 그 호황이 끝나거든요. 하나의 사이클이 끝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세요. 1980년 이후에, 80년대 이후에, 자 보세요. 하나의 호황이 옛날에는 1980년대까지는 어땠냐면 호황이 굉장히 짧았죠. 짧게 호황 왔다 끝나고, 짧게 왔다 끝나고. 자, 이게 저게 뭐냐면 주가 상승률입니다. 주가 상승률인데 폭삭 주저앉은 다음에 얼마나 상승했는가, 요걸 나타내는 주가 상승률인데, 잘 보시면 세계화가 시작되기 전에 호황이 오면 그 키높이를 보세요. S&P 500 지수의 상승률이 되게 낮습니다. 그런데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시작된 이후에는 한 번 산이 올라가면 한두 끝도 없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에 주식 투자라고 맨날 말씀하셔놓고 본인은 부동산 투자해갖고 물러나신 분 혹시 아시죠? 존리 대표라는 분. 이분이 보세요. 되게 희한하게 말하잖아요. 30년 투자하세요. 30년 투자했으면 떼돈 벌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30년 투자설이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세계화 때문에 저렇게 주가가 한 번 올랐다 그러면 폭등한 게 딱 30여 년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2020년, 21년에 무조건 투자하면 30년 넘게 투자하세요라는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 세계화를 통해서 좀처럼 물가가 안 오르니까 경기가 과열돼도 물가가 안 오를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번 경제 위기가 오면 돈을 풀고 또 그 다음에 경기가 과열돼도 돈을 걷어들이지 않는 상태가 한 30여 년 계속되다 보니까 미국의 부동산 가격에도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이제 130년 동안 미국의 부동산 가격을 추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실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 중에서 자산 가격,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를 연구한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요. 로버트 실러는 부동산 가격까지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실러 교수가 연구한 건데 지금 이게 실러 지수라는 겁니다. 케이스 실러 지수. 케이스 교수랑 실러 교수랑 같이 만든 건데 미국의 부동산 가격의 실질 가격을 나타내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이 한 130년 동안, 진짜 오랫동안 1890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를 했어요. 실러 지수를 130년 동안. 그런데 처음에 90년 동안은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딱 물가만큼 오르더라는 거예요. 물론 10년씩 주가가 예를 들어 물가를 못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공황 직후에 한 10년, 요때는 물가를 못 따라갔어요. 물가는 그때 올라가도 부동산 가격이 더 헤매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90년 역사를 보니까 대충 한 15년, 20년 이렇게 좀 더 장기로 보면 항상 물가랑 집값은 같이 오르더라라고 했죠. 그런데 이 케이스 실러의 연구가 깨지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 바로 세계화가 시작된 1990년대 이후입니다. 그 뒤로는 저게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실질 가격입니다. 근데 물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오르기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여기 한 30여 년 되다 보니까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까지 물가 대비 가장 높은 상황, 미국의 건국 이래로 가장 높습니다. 그것도 물가 대비 한 거의 3배쯤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버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 뭐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연준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생기든 어떤 위험이 생기든 얼마든지 돈을 풀 수 있었고 경기가 과열돼도 돈을 걷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올라오는 자산 가격의 끝없는 상승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30여 년 동안, 정확하게
81년에 인플레이션하고 빠이빠이 했어요. 그래서 41년째 우리가 한 번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진짜 위험한데 여러분 제가 이거 2019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비유를 할 때 쓰는데 이 바이러스 그림을 제가 넣어놨잖아요. 코로나19 위기가 오기 전에 이 그림을 썼더니 제가 이 영상이 어디가 올라와 있는데 그 댓글에 소름 이렇게 돼 있던데 제가 왜냐하면 경제 위기를 항상 바이러스에 비유를 해왔거든요. 여러분 경제 위기가 항상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 경제 위기를 막는 시스템, 연준이 만든 막는 시스템은요. 마치 인간의 면역 체계나 백신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백신 한번 맞거나 아니면 옛날에 한번 걸려봤던 거는 잘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독감을 해마다 걸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백신 맞아도 한 2년 지나면 우리 면역 체계가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독감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또 걸리고 또 걸리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러고 있죠. 자,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경제 위기 자꾸만 왜 반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느냐? 세계 경제는 지금 한 8년에서 11년마다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너무 반복적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이제 영원히 주가 오릅니다라고 사람들이 나와서 마이크 잡고 떠들기 시작하면 딱 그때가 경제 위기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갤브레이스라는 미국의 석학이 하버드대 교수였던 사람인데 뭐라 그랬냐면 금융 천재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제 주가는 영원히 오릅니다라고 외치면 반드시 주가가 떨어지는데 사람들의 기억력이 거의 초단기 기억력 수준이다. 왜 10년 전에 있었던 그 경제 버블 붕괴를 왜 기억을 못하는가? 지금까지 300년 동안 계속해서 8년에서 11년마다 끝없이 반복된 이 버블 붕괴를 없다고 외치는 인간들이 나타나면 꼭 버블 붕괴가 되는 이 희한한 상황. 이번에 2021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 거죠. 문제는요. 제가 경제한방 제가 아까 구독자가 27만 명이라고 해서 좋게 봐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제가 작년 1월 달에 20만 명이 됐습니다. 채널을 파서 6달 만에 20만 명이 됐어요. 그래서 김동완 소장님이 혹시 3프로TV 김동완 소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프로TV 김동완 소장님이 저한테 무섭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냐. 3프로TV는 처음에 10만 명 될 때까지 1년이 걸렸는데 20만 명 6개월 만에 되는 채널은 처음 봤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27만 명이냐? 간단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부터 이제 주식 투자 조심하세요. 이제 정말 위험합니다. 라는 방송을 3분의 2쯤 접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조회수가 안 납니다. 구독자가 다 빠져나가요. 댓글에 막 저주스러운 말이 있어요. 너 같은 놈 때문에 주가가 오를래도 떨어지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자본시장 발전에 제일 해가 되는 놈이야. 이렇게 댓글 달고 다 떠났었습니다. 구독 해제했다. 이게 작년 여름부터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구독자가 안 늘어났지만 저는 계속해서 똑같은 비중을 했습니다. 3분의 2 정도는 지금 위험하다는 신호를 했고 절대 조회수 안 나오는 상황이 작년 여름부터 계속 반복됐고 저희의 구독자가 정체되어 있다가 올해 4월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서 20만 명으로 계속 있다가 27만 명으로 늘어나고 요 7만 명이 늘어난 게 언제부터냐? 4월부터 늘어났습니다. 저희를 이제서야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게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일단 항상 버블의 끝에서는 그 버블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그 논리적 배경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항상 금융스타가 되고요. 그 금융스타들이 최고 각광받을 때 그때가 버블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폴 튜더 존스라고 이 사람 보세요. 이 밑에 CNBC가 붙여놨죠. 레전더리 트레이더라고 붙여놨죠. 이분이 다행히 저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셨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주시던데 이분이 1월달에 올해 1월달에 한 말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정상금리 수준으로 올리면 정상금리라는 건 연리 2.5% 수준입니다. 기준금리를. 그러면 S&P 500 지수는 35% 하락한다. 이분 얘기는 지금 거의 정확하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2.5까지 못 올렸죠. 지금 1.75까지 올렸습니다. 1.75까지 올리니까 S&P 500 지수가 25% 하락했죠. 이분 말씀대로 2.5까지 올리면 35% 하락하겠죠. 그래서 이분이 딱 이 말씀 1월에 하자마자 제가 유튜브에서 이분을 계속 인용했어요. 왜냐면 제 말만 제가 아무리 얘기도 안 믿어주시니까 봐라 레전더리 트레이더라는 폴 튜더 존스 봐라 제 유튜브에서 계속 나옵니다. 1월부터. 드디어 1000번만 말 얻었다. 이분은 계속 인용해야지.
그래서 1월부터 이분을 정말 많이 인용했는데요. 자, 이분 말씀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인플레라는 거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자 어떤 위기가 오면 이걸 못 막는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돌연 위기가 와도 못 막고요. 오래전에 위기가 왔는데 그러면 우리 면역체가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몇 년 동안 못 겪어봤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게 정말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면 41년 동안 왜 인플레이션이 안 왔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얼마나 이게 위험한가. 증시만 빠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증시라는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여기서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증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시는 모든 것의 선행지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만드는 선행지표, 선행지수에도 꼭 주가가 들어있어요. 왜 주가가 선행지표냐? 여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주식 전문가들이 정말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거 뭐냐? 일종의 월가의 집단 지성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 유튜브 출연한 사람들이 나와서 아무리 떠들어 소용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작년 연말부터 여러분 주가 조정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주식 사세요. 근데 또 떨어지죠. 올 봄에도 계속 유튜브에 나와서 사람들이 떠들죠. 아, 여러분 이거 괜찮아요. 다 일시적인 겁니다. 지금 주식 사세요. 또 떨어지죠. 그럼 주식 파는 것은 누구예요? 월가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도 끝없이 주식을 팔던 게 누구냐? 외국인 투자자, 특히 월가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던지니까 우리나라 기관이 뭐라 생각하든 상관없이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냐? 아닙니다. 여긴 어마어마한 집단지성, 진짜 최고의 경제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이 월가의 금융회사들에 있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주식을 던지는 건 무슨 뜻이냐? 저는 주가 전망을 한다는 건 좀 웃기다고 보지만 주가가 최소한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6개월 뒤, 1년 뒤의 실물 경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나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졌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가 6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를 보여줄 겁니다.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팔고 나가는데 자꾸 유튜브에 나온 사람들 중에 증권 전문가랍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외국인 곧 돌아와요. 아, 이거 지금 이렇게 팔고 나갔지만 외국인들이 뭘 몰라서 팔고 나가면 곧 돌아온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외국인만 돌아오면 주가 다시 오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엄청나게 복잡한 저도 이제 공작을 전공하면서 학위를 받을 때 진짜 컴퓨터 시뮬레이션 돌릴 때마다 진짜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컴퓨터티브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이런 거 하나 돌릴 때마다 제 머리에 지진이 나요. 근데 그런 거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모델링을 해갖고 그걸 돌려서 주가를 예측하고 이 사람들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진짜 컴퓨터 시뮬레이션 다 동원해서 주가를 전망하고 빼는 겁니다. 그냥 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돌아온다면 우리나라 증시에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도 전망이 좋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날이면 날마다 빼는데 이제 뭐 한일 1,300원까지 곧 돌아올 겁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싸졌는데 돌아오겠죠. 이런 식의 날이면 전망은 말도 안 됩니다. 그냥 현상을 있는 대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넘어갔는데 아까 바이든 장면을 그냥 했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스위치를 눌렀는데 이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온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닷컴 버블 때도 돈을 풀어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 때도 돈을 풀어 이번 코로나19 위기 때도 돈을 풀었는데 왜 이번에만 물가가 올라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반박받았어요. 작년 1월달에 어떤 분하고 막 저희 KBS 1TV에 나오는 사사건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증시 전문가라는 증권 전문가라는 사람하고 저 1대1로 사사건건에서 40분 넘게 1대1로 붙었는데 뭐냐면 인플레 온다 안 온다 했어요. 작년 1월달에 아직 인플레 오기 전이죠. 저는 인플레이션 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번에 달랐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는 파월 의장이 자기 연임하려고 정말 미친 듯이 풀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미친 듯이 풀었냐? 버냉케이 의장은 6년 동안 3.5조 달러를 풀었어요. 3.5조 달러. 천문학적인 돈이긴 하죠. 근데 6년 동안 돈을 풀면서 물가가 오른 것 같으면 양쪽 하나에 일시에 중단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겼냐? 유가가 폭락을 했어요. 양쪽 하나 중단하자. 또 유가가 또 올라요. 2차 양쪽은 하니까. 그랬더니 일시에 중단했어요. 그래서 유가가 폭락시켰어요. 그래서 투기 수요를 막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왜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느냐? 투기 수요가 진짜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걸 버냉키 의장, 그 당시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버냉키 전 의장은 유가가 오를 때마다 딱 중단해버리면서 유가를 탁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은 제가 보기엔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돈을 풀었는데 6년 동안 3.5조 달러, 이번에는 1년 반 동안 5.5조 달러. 근데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또 오히려 시장한테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그러면서 돈을 무한대로 풀었죠. 반대로 버냉키 전 의장은 매번 회의 때마다 인플레이션이 진짜 걱정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온 거예요. 파월은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마, Don't worry, be happy. 그러다 인플레이션 불러오죠. 그게 제가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 온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재정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재정 정책이 훨씬 양적으로 보다 위험한데 정부에서 돈을 풀었어요. 얼마나 많이 풀었느냐? 미국의 2019년 1년 예산이 4.4조 달러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대단한 나라라도 하여튼 1년 예산은 4.4조 달러였어요. 근데 코로나19가 왔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를 풀고 떠나셨냐? 딱 1년 만에 3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아니 4.4조 달러짜리 예산인 나라에서 3조 달러를 풀었으니까 이거 좀 약간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거기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만 돈 풀고 나가니까 뭔가 억울했다고 생각했는지 이분이 3조 달러를 또 풀었어요. 취임하자마자 1년 만에. 자, 그럼 2년 만에 6조 달러를 더 푼 겁니다. 자, 근데 이 재정 정책이 진짜 무서운 게 약정 완화는 보통 은행한테 돈을 푸는 건데 재정 정책은 일반 국민들한테 돈을 풀어서 돈을 다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이 표를 보면 제가 이 표 때문에 물가 오른다고 자신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개인 가처분소득, 개인 소비지수 이거 보이시죠? 미국 사람들은 저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보통 잘 안 해요. 돈을 생기면 막 써요. 그런 사람들이 자, 코로나19 위기가 딱 오니까 재난지원금을 나눠줬는데 소득이 왕창 늘어났는데 어떻게 되냐? 돈을 못 썼습니다. 왜 못 썼을까요?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겁나서 못 썼겠죠. 그리고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돈 쓰고 싶어도 예를 들어 레스토랑 가서 근사하게 식사하고 싶어도 돈 나가게 하니까 돈을 못 썼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걸 저축을 했죠. 얼마나 저축을 했냐? 여기 M2 총통화라는 게 있는데 요즘 용어로는 광해통화라고도 하죠. 이 총통화 이게 뭐냐면 M2가 뭐냐면 은행 예금으로 주로 구성됩니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떻게 됐었냐면 그래프를 보세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년 동안 이 M2가 2.4%가 늘어났어요. 1년 동안. 근데 이번 코로나19 때는 미쳤죠? 26%가 늘어났습니다. 왜? 재정정책으로 돈을 막 뿌리니까. 뭘 뿌렸어요? 재난지원금을 막 뿌렸죠. 막 한 가구에 2,000달러 막 줬죠. 심심하면 돈 뿌렸어요. 또 뿌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친 듯이 뿌리니까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돈을 못 쓰고 다 이걸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위드 코로나 갔죠. 이제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에라씨 걸리면 어떠냐? 이러고 나와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일시에 돈을 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음식 이제 식료품 이쪽으로 식품이나 이쪽으로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이제 가로수길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외국인들 참 많았어요. 저희 애들하고 이제 외식하러 가면 외국 사람이 거의 3분의 1이었어요. 코로나19 위기가 오기 전에는 3분의 1도 넘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코로나19 위기가 오니까 외국 사람은 딱 빠지고 가로수길에 외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한때 한 4집 걸로 하나가 망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리고 가로수길 근처에 이제 호텔이 있는데 어떤 호텔이냐면 중국 분들이 성형 수술을 받으러 올 때 거기서 묵으라고 성형외과가 호텔을 아예 지어버린 그런 호텔들이 있었어요. 요거 못 견디고 다 망했습니다. 뭘로 견딜게요? 오피스텔. 그러니까 호텔도 없어지고 레스토랑도 없어지고 미국도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전보다 돈은 훨씬 더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일시에 나와서 나도 음식점 가고 싶고 나도 이제는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비행기도 타고 싶고 자, 그런데 비행기는 지금 항공사들이 비행기 다 정리했죠. 항공기 다 정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 제가 한번 해외 가볼까 하고 태국은 항공료가 얼마인가 하고 봤더니 직항은 1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10만 원. 태국이 요즘 항공권 가격 장난이 아니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공급은 엄청나게 줄어든 상태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쥐고 있으니 이 상태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자산 버블을 꺼뜨리면 사람들이 가난해지겠죠. 그럼 물가가 낮아질 거예요. 자,
자 이러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거죠. 이제 와서는 연임은 했는데 큰일 나네. 자산 버블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 엄청나게 아직도 쌓아놨기 때문에 돈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아직도 미국 주가는 옛날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훨씬 비싼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 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돈은 다 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물가가 오른 건데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이 문제만 놓고 보면 이번에는 저도 파월 말이 맞긴 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피크론 이제 피크아웃이 일어난다. 정점을 찍고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제 파월 주특기 나왔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피크 나옵니다. 이제 물가 떨어질 거니까 물가 떨어진 거 아니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피크아웃이라는 게 뭐냐? 지금 물가가 미국의 물가 지수가 지금 5월달에 8.6이 올랐는데 요게 좀 낮아져서 이제 낮아질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물론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이번에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은 이유는 뭐냐면 구조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친환경 문제인데 여기서 친환경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밝혀드릴 게 있는데 저는요 친환경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대로 가면 제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는 인류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변할 것이고 이제 식량난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이제 보세요. 곡물 가격 이런 것들 이대로 가면 진짜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대로 되면 안 되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딱 집권을 한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과거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있는 대로 석유 파고 셰일가스 파고 셰일 오일 파니까 지구 온난화가 더 빨라졌다고 생각하고 너무 급한 마음에 무슨 짓을 했느냐? 취임하자마자 이제 미국의 국공유지에서는 절대로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개발하지 마라. 석 달 동안 아무도 하지 마. 이렇게 금지 명령을 때렸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데 이 짓을 해놓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원래 여러분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 개발하는 게 진짜 돈도 많이 들지만 또 하나는 위험해요. 딱 팠는데 거기서 안 나와. 그럼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월가 입장에서는 이 셰일가스나 셰일 업자들, 요 셰일 업자들을 프래킹 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냥 파쇄, 분쇄한다는 뜻에서 프래킹 업자라고 부르는데 이 프래킹 업자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월가가 얘네가 망하면 그냥 자기들은 돈 떼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돈을 빌려줄 때마다 겁나요. 프래킹 업자한테 돈 빌려주는 거. 그리고 나서 또 프래킹 업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원유를 파서 개발하는데도 한 3, 4년 걸리는데 그리고 나서 한 10년을 생산을 해야 10년을 계속 기름을 뽑아내야 이제 돈을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이게 기름 뽑아냈다고 해서 돈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10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월가 입장에서 돈을 빌려줄 때 얘네가 성공할지 기름을 파낼지도 모르는데 이제 또 다른 리스크 하나 더 생겼어요. 무슨 리스크예요? 바이든 리스크. 바이든이 또 규제하면 어떡하지? 이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지금 보세요. 120달러가 육박한 상태에서 계속 유가가 굉장히 높은데 그럼 옛날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개발하듯이 좀 미국에서 좀 여러분 아시죠? 세계 최대 산유국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증산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도 지금 이 시스템적으로 마비시켜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환경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은 미국 경제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무슨 짓을 했냐? 21년 7월이죠. 21년 7월에 무슨 짓을 했냐면 갑자기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당시의 전기차가 전체 생산 대수 대비 3%였어요. 3%.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50%로 강제로 늘려라. 언제까지? 2030년까지. 이게 시장 기능에 의해서 적절한 속도로 가면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강제로 전기차로 전환하라고 서명을 해버렸어요. 이거 안 지키면 안 되죠. 행정명령이니까.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지금 이게 그래프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여러분 배터리 만들 때 리튬 없이는 안 돼요. 지금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안 나왔고요. 리튬을 대체해봤자 더 좋은 성능의 배터리 만들 수가 없는 게 리튬이 원소기호 3번입니다. 3번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 금속 중에서 가장 번호가 작기 때문에 무게가 제일 가볍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튬이 제일 가벼워서 리튬을 대체해봤자 더 무거운 배터리. 여러분 배터리가 무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연비가 안 나오니까. 이거 연비라고 안 하면 뭐라 그래야 될까? 하여튼
전기 대비 갈 수 있는 이것도 연비라고 하죠. 뭐 연비가 안 나오니까 이거 망하는 거 무거우면 끝장이거든요. 배터리 무게 무거우면 이건 그냥 망하는 거죠. 그래서 리튬을 대체하는 건 진짜 어려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리튬 가격이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이게 가격이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가격입니다. 몇 배가 올랐냐? 이때만 해도 4배 정도 올랐죠. 오직 누구 때문에 올랐냐? 바이든 대통령이 강제로 전기차를 50% 생산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물가를 지금 장기적으로 올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가야 될 게 일단 원유로 가려니까 원유는 지금 자 프래킹 업자들 지금 생산을 못하게 거의 지금 인센티브 메커니즘 무너뜨렸기 때문에 원유 생산은 안 돼요. 근데 전기차로 가야 된다 이게 속도를 갑자기 엑셀러레이터 확 밟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가속을 확 해버리니까 그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친환경 관련인 가격이 전부 다 폭등을 한 겁니다. 친환경 관련 가격. 그래서 지금 물가가 구조적으로 오르는 시스템으로 갔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상기후인데 혹시 커피 관련 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진짜 커피 좋아하거든요. 저는 집에 커피가 전자동 머신, 반자동 머신, 그 다음에 드립커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커피를 마십니다. 처음에는 드립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바빠서 전자동 머신 사고 마시는데 여러분 원두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죠? 원두 가격이 작년에 80% 올랐습니다. 왜 올라? 작년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여기 사진 보세요. 이게 브라질 커피 농장 사진입니다. 브라질에 있어요. 서리가 내렸어요. 원래 서리가 내리는 곳이 아닌데 이상기후 때문에 서리가 내렸죠. 근데 커피나무는 단연생 나무니까 작년에 죽은 커피나무 올해 수확을 했었을까요? 올해는 못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커피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바꾸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지난해 대두도 농사를 망쳤지 뭐 이렇게 계속 이상기후가 계속해서 농사를 망치게 합니다. 근데 더 문제점은 제가 여기 지금 보세요. 풍력발전단지 제가 그려놨죠. 이 사진을 제가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이상기후를 막기 위해서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서 유럽에서는요 일찌감치 풍력 태양광으로 전환을 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 풍력 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풍력 발전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요런 데입니다. 요런 데. 바다인데 굉장히 얕은 바다라서 요런 데다가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바람이 잘 붑니다. 특히 여러분 북해, 유럽의 북해라는 곳은 진짜로 바람 잘 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풍력 발전소를 잘 건설해서 풍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9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한 달 내내 바람이 하나도 안 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황당한 나비 효과, 연쇄 반응이 일어났는데 자, 풍력 발전이 다 멈추다 보니까 9월 한 달 내내 그러니까 유럽에서 갑자기 천연가스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은 원전 안 된다 그래요. 원래 안 된다 그래요. 원전 싫어요. 유럽 절대 원전 다 폐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화력발전, 석탄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깨끗한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건 그나마 천연가스. 그래서 이 풍력발전의 빈자리를 천연가스로 채웠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러시아한테 엄청나게 의존한 거죠. 지금 러시아가 큰 소리 치게 된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선진국들이 독일 같은 선진국이 천연가스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기냐? 이 천연가스로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후진국 입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천연가스 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후진국들은 석탄으로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석탄 발전량은 훨씬 더 늘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전 세계적인 석탄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 10월 달에 석탄이 없어서 중국 공장이 다 문 닫았던 거 기억나세요? 공장 못 돌렸던 거? 그래서 미세먼지가 지난해 가을에 사라졌었어요. 자, 이런 연쇄 반응이 지난해 가을에 있었고 이게 러시아 침공까지 연결되는데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물가가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이유, 친환경으로 전환하는데 전환 코스트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상기후 때문에 이게 또 코스트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번에 과연 인플레이션 피크론이 맞으려 그러면 자, 저는 파월 연준 의장한테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번엔 당신 말이 맞다고 저도 이제 요즘에 저희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서 계속 떠듭니다. 이번에는 파월 말이 맞을 것이다. 근데 다만
인플레이션이 8.6에서 피크를 찍고 언젠가 내려가겠죠. 당연히 내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부터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거 역기조 효과라고 해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치고 정점을 치고 내려간다고 해서 옛날처럼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낮아질 것이냐? 연준이 타겟팅하는 목표 물가 상승률은 2%입니다. 여기까지 낮아지면 이제 다시 돈을 풀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2%까지 낮아지지 않고 피크는 치고 내려왔는데 한 4, 5% 물가 오른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망가져도 돈을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겼냐? 자, 지금 미국 경기 침체론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경기 침체가 오면. 경제가 망가지면 돈을 풀었죠. 그 이유가 바로 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한 예를 들어 피크를 치고 내려왔지만 한 4, 5%가 된다. 그러면 돈을 못 풀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래가면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되는 거 이게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S의 공포가 몰려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 그럼 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올 거냐 말 거냐를 맞출 수 있냐? 못 맞춰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올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참고로 바이든 대통령은 안 온다고 했어요. 파월은 온다고 했어요. 올 가능성이 있다 했어요. 미국은 지금 반반 나눠서 싸우는데 지금 경기 침체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거의 반반 나눠서 싸우는데 그런 정도니까 석학들이나 또는 이 미국의 관료들의 태도로 볼 때 경기 침체 올 확률은 확실히 50%가 넘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와도 지금은 옛날만큼 돈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경기 침체가 오래 갈 수 있는 상황. 이게 올해와 내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반세기화입니다. 제가 이제 근본적인 물가 상승의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세계화 때문에 물가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계화라는 건 가장 값싼 자본과 노동과 원자재를 결합할 수 있는 마법과 같은 힘을 발휘해서 40년 동안 물가를 안정시켰는데 이제 더 이상 세계화를 지속할 방법이 없어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세계화에서 미국이 잘 살려고 원래는 누가 추진한 겁니까? 이거 중국이 추진한 거 아니에요? 추진했던 사람은 미국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누가 제일 열심히 추진했냐? 클린턴. 그래서 원래는 러스트벨트 노동자들, 그러니까 미국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원래 민주당 지지였어요. 근데 지금 막 분노하면서 누굴 지지합니까? 지금은 트럼프를 지지하죠. 왜 그러냐면 이 클린턴 저 나쁜 놈이 중국을 WTO 가입시켜갖고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다. 막 분노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도표로 나타나는데 이게 코끼리 곡선이 나는 겁니다. 요거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 곡선 진짜 중요한데요. 지금 0에서부터 저기 오른쪽으로 가면 여러분한테 오른쪽 맞죠? 오른쪽으로 가면 100입니다. 0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전 세계인들 77억 명, 80억 정도 되죠. 이 80억 명 가까운 이 전 세계인을 제일 가난한 사람 0, 그다음에 제일 부자 100개입니다. 그래서 1%포인트씩 짝에서 나눈 겁니다. 하위 그러니까 0이라는 숫자는 1이라는 숫자는 하위 1%를 뜻하고요. 100이라는 숫자는 상위 1%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세계화가 시작된 다음에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저렇게 코끼리 모양, 여기 보시면 귀여운 코끼리 그려놨죠. 연구원이 직접 그려놓은 겁니다. 요 코끼리 모양 때문에 이걸 엘레펀트 커브라고 부르는데, 코끼리 커브라고 부르는데 되게 귀엽게 생겼지만 이게 세계화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죠. 당연하겠죠. 자, 누가 제일 혜택을 받는지 보세요. 55%. 자, 55% 하위 55%. 가난한 쪽에서 55%라는 거 상위로 치면 상위 45%죠. 자, 저게 누군지 아세요? 저 상위 45%에 해당되는 사람들. 저게 중국 중산층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떼돈 벌었어요. 세계화. 원래는 미국인들이 부자 되려고 한 건데 어이구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네. 그래서 정말 미국인들은 주국 좋은 일을 해줬어요. 세계화를 통해서. 자, 그런데 저기 보시면 상위 80에서 한 90% 보세요. 하위 80에서 90%. 그러니까 상위로 치면 한 10%에서 20% 정도인데 저게 누구냐? 전 세계이니까. 저게 전 세계 인구니까 미국의 중산층입니다. 저게 미국의 중산층인데 소득 증가율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소득이 안 늘었죠. 세계화 동안 미국의 중산층은 소득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자본은
세계화 시작된 다음에 전부 다 중국에다 공장을 때려쳤어요. 한국도 그랬죠. 한국. 그러다 보니까 공장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다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전부 다 서비스업으로 쫓겨났어요. 이게 또 좋은 거라고 우리 정부는 맨날 서비스업 늘려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공장에 충분히 근로자들이 있을 때 공장 근로자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음식업, 식료품 업체 마찬가지예요. 삼성 직원들이 월급 많이 받으면 나가서 거기 가서 외식하고 그러니까 내수산업도 커지면서 음식료업도 같이 커져나가는 건데 미국 경제 전체에서 중산층 허리가 딱 무너져 버립니다. 제조업 근로자들이 전부 다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이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면서 뭐 더 월급이 낮은 데로 더 옮겨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 전체가 중산층은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코끼리 코의 끝부분 저기 상위 1% 2% 저쪽은 어떻게 됐어요? 소득이 대폭 늘어났죠. 저게 누구냐? 미국의 부자들. 그래서 이 세계화는 누가 이득을 받냐? 미국의 부자들하고 중국의 중산층이 떼돈을 벌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세계화를 더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그냥 거의 미치도록 좋아하는 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게 러스트벨트 노동자.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만든 건 중국을 세계화에 편입시킨 클린턴이니까. 그리고 그걸 계속 연이어서 추진한 오바마니까. 저 클린턴, 오바마 저 나쁜 놈들을 혼내줄 바로 트럼프를 열렬하게 지지한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장난 아니죠? 다음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될 것 같은데 머리 아픈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점이 우리 같은 한국 같은 나라한테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우리한테 편한 건 아니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튈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파월 의장 말대로 분명히 피크를 치고 뭐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보세요. 이게 1970년대에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레이트 거대한 인플레이션. 왜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냐? 이게 10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1970년대에 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저는 이번의 상황이 저도 이번에는 옛날에 이제 작년 1월달에 큰 소리 쳤어요. 이번 인플레이션 반드시 옵니다. 막 그러면서 막 논쟁하고 난리쳤지만 이번에 제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올지 안 올지 저한테 베팅하라고 그러면 저도 50%밖에는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올 확률이 상당히 됩니다. 50%니까. 자,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란 뭐냐? 10년 넘게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을 뜻합니다. 근데 이게 1970년 빨간 선 보세요. 빨간 선. 저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자, 인플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세요. 공이 3개 있어요. 3개. 여러분 인플레이션은요. 이렇게 평평하게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아요. 왜 공이 3개 있느냐? 인플레이션이 오면 연준이 가만히 있습니까? 물가를 막 끌어올리겠죠. 물가가 막 금리를 죄송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와서 물가가 막 올라가 있으면 연준이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처럼 막 금리를 끌어올릴 겁니다.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당연히 물가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미국이 경기 둔화나 침체가 오죠. 그럼 경기를 살린다고 다시 또 돈을 풉니다. 그러면 이게 잠복돼 있다가 갑자기 물가가 툭 튀어오르고 그래서 저렇게 3번 올랐어요. 연준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자 저렇게 앞으로 만약에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자 물가는 어떻게 됐냐? 정말 인플레이션은 끝났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는 게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특징입니다. 저는 2020년대가 1970년대랑 비슷할 확률을 50%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진짜 모두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거든요. 자, 스태그플레이션 왔을 때 S&P 500 지수의 P 레이션인데 얼마나 주가가 고평가되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미국 지수예요. 자,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 어떤 시기였냐면 1970년대 물가가 잠시라도 안정되면 주가가 다시 올랐죠. 근데 1975년 넘어서 이제 다시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80년 근방에 물가가 막 치솟아 오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물가가 튀어오를 때마다 다시 주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물가가 안정된 것 같으면 또 주가 오르고 이게 반복됐던 거 사이클처럼 반복됐던 현상이 1970년대에 일어났고요. 실물 경제도 똑같습니다. 주가가 6개월 선행해서 일어났고 그 뒤에 6개월 뒤, 12개월 뒤에 미국 경제는 침체를 겪었습니다. 침체가 뭐냐? 침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침체는 미국 전미경제학회에서 침체다라고 하면 침체입니다. 근데 요거를 빨리 선언 안 해주고 한 1년 정도 지나야 작년에 침체였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보통 언론에서 어떻게 하냐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침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면 침체다라고 하는데 언론이 그냥 편의를 위해서 그냥 침체를 그렇게 쉽게 정의하지만 원래는 전미 경제학회에서 그걸 침체라고 해야 침체입니다. 자,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오면 여러분, 그럼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뭐 프랜차이즈나 뭐 음식 그쪽에 계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커피로 예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브라질에 소리가 내려서 커피 가격이 80% 올랐잖아요. 자, 제가 이제 커피 전문점을 하는 사람입니다. 원두를 그동안 500원에 쓰고 있었는데 원두가 1,0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3,000원에 커피를 팔고 있었는데 원두가 500원 하다 1,000원 하니까 3,500원으로 커피값을 올리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손님이 하나도 안 와요. 자, 그러면 제가 커피값을 다음날 다시 3,000원으로 바꿔야겠죠. 자, 이런 커피 전문점은 가격을 전가할 수 없는 커피 전문점. 자, 그리고 커피 전문점 중에서 굉장히 막 충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커피 전문점 커피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사람이 추적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원두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 올랐다고 이런 커피 전문점 그래? 화끈하게 가자. 3,000원, 6,000원을 올렸는데 손님이 거의 안 떨어졌어. 그러면 가격을 전가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커피 전문점의 비유는 단순하지만 실제로 어떤 한 나라의 경제를 차지하는 수많은 기업군들은 인플레이션에 강한 업종과 강하지 않은 업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강하냐? 플랫폼, 독과점 업종들은 강합니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대체 불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컴퓨터 PC 사용하시죠? PC 사용하는데 직원들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가격을 지금 15만 원인데 물가가 올랐다고 30만 원으로 올려버렸어요. 열받죠? 근데 직원들한테 야 윈도우즈가 30만 원 됐다 야 내일부터 리눅스 써라 너무 비싸다 라고 하면 직원들이 일 못하겠다 그럼 그만둘 거예요. 그만큼 대체 불가능성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물가가 오른 거면 더 올릴 수 있는 곳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그렇게 대체 불가능하거나 플랫폼을 하거나 독과점을 하거나 다른 브랜드랑 차별화된 경우에는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잘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데가 인플레이션 때 어려웠겠습니까? B2B, 즉 기업에 납품을 하거나 또는 무한경제, 가격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어렵겠죠. 유사 상품이 많아서 내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상품이 얼마인지 치고 들어온다. 이것도 당연히 물가가 오를 때 어렵겠죠. 자,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산업군, 저 왼쪽에 있는 산업군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제일 강한 편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산업군은 안타깝게도 누가 많이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갖고 있죠. 우리 또 심지어 에너지 의존도랑 곡물 의존도가 너무 커서 우리는 세계 곡물가나 에너지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한테 가격은 못 떠넘기는데 우리의 생활 구조에서는 남한테 원자재랑 곡물을 사야 되니까 사실 먹고 사는데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의식주를 구성하는 것들은 결국은 식품이랑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큰 문제인데 에너지는 뭐 99.9%를 수입해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 곡물은 몇 퍼센트 수입하고 있을까요? 알고 계시죠? 81% 정도 수입하고 있죠. 곡물을 80% 넘게 수입하고 있다 보니까 곡물 가격 오르면 진짜 끝장입니다. 우리가 곡물을 쌀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곡물의 상당 부분이 곡물 사료로 들어가죠. 곡물 사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만약에 곡물을 수입을 못하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 생산 완전히 마비되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밀도 많이 먹고 이제 밀가루 많이 먹고 이런 나라에선 인플레이션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장시간 제일 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인플레이션이 제일 중요하니까. 두 번째도 역시 중요한데 부채입니다. 빚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있는 대로 빚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40년 동안 우리가 물가만 낮았던 게 아니라 40년 동안 금리도 낮았어요. 물가가 낮으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상관이 없으니까 막 낮춘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안 오르니까 시시때때로 계속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40년 내내 연준은 거의 기준금리를 쭉 낮췄어요.
여러분 40년 전에 정확하게 41년 전이죠. 연준의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준의 기준금리예요. 21.5%. 우리나라의 지금 법정 이자율, 그래서 이자 제한이 지금 20%거든요. 근데 연준의 기준금리가 21.5%였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의 기준금리 얼마인지 다 기억하시죠? 0에서 0.25%, 0%였죠. 제로였어요. 근데 21.5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 81년에. 그 뒤로 40년 동안 금리가 계속 내려왔어요. 여러분 돈을 빌릴 때, 여러분 돈 많이 다 한 번씩 빌려 보셨잖아요, 우리 모두. 자, 돈을 빌릴 때 어떻게 빌립니까? 내가 이거 이자 갚을 때 갚을 수 있나 이거 보면서 빌려요. 그러니까 누울 자리 보면서 뻗는 거죠. 금리가 그동안 어땠냐면, 자, 미국 사람들이 이제 시장 금리 기준이 되는 건 10년 만기 국채금리거든요. 2020년에 여름에 10년 만기 국채금리 연리 0.5%였습니다. 지금 3%예요. 자, 금리가 낮았을 때 올라가는 게 왜 위험하냐 하면,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2.5에서 5가 되면, 2.5에서 5가 되면 똑같이 2.5%포인트 오르는 거지만 금리는 딱 2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2배도 엄청나지만 하여튼 2.5에서 2.5%포인트가 오르면 5가 되니까 2배가 되지만, 자, 0.5에서 3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2.5%포인트가 오르지만 6배.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다 누울 자리 보면서 뻗었잖아요. 내가 이 원리금을 갚을 수 있나? 이거 보면서 돈을 빌려주고, DSR이나 이런 기준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이 낮은 금리에서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누울 자리 보면서 뻗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저게 미국의 총부채 비율인데 정말 미친 듯이 올랐죠. 왜? 금리가 40년 동안 엄청나게 싸졌기 때문에 너도 나도 돈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저 따위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지금까지 엄청나게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 빚더미가 이만큼 생긴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빚이 많았던 건 처음이고요. 자, 그러면 그동안 금리가 왜 이렇게 낮았는가? 바로, 자, 저기 보세요. 저 파란색하고 하늘색하고 사이를 보세요. 자, 저게 지금 세이빙하고 인베스트먼트니까 저축과 투자 사이인데, 지금까지 다 선진국이나 아니면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축과 투자가 일치했습니다. 근데 저축보다 저 파란색하고 하늘색만 보시면 그것만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투자보다 저축이 훨씬 많았던 나라는 어떤 나라만 그랬느냐? 이머징 국가만 그랬던 겁니다. 저 하늘색이 이머징이에요. 저기 말로는 이머징이라고 저기다 써놨는데 사실 한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 중국이에요. 그동안 중국이 엄청나게 저축을 해서 이 저축을 경상수지에 쌓아놓고 적국자를 이 돈으로 뭘 했느냐? 미국 가서 투자를 왕창 한 겁니다. 뭘 샀냐? 미국 국채 사, 미국 회사채 사. 그러니까 미국에서 국채 빼면 뭐 미국 망한다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사실 미국 국채랑 회사채를 왕창 사주니까 미국의 금리가 끝없이 40년 동안 낮아질 수 있었던 거죠. 결국 미국의 금리가 낮아진 것은 중국인들 덕분이었던 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 중국이 지금까지는 저축률이 얼마였냐면 한 40% 정도 됐어요. 자기 번 돈 40%를 저축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저축률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낮아질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잠깐 2020년, 21년에 중국도 저축률이 올라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정부에서 돈을 쏘아줘도 이걸 밖에 나가서 못 쓰니까 한국 사람도 저축 왕창 해놨거든요. 그런데 자,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중국이 고령화됐죠. 여러분이 은퇴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직장을 그만뒀어요. 이제 사업을 안 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사라지겠죠. 은퇴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모아둔 돈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고령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더 이상 저축을 못하니까 돈을 더 씁니다. 그 고령화가 되면 저축률이 낮아져요.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 저축률 30-40% 거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저축률 엄청나게 높았는데 지금 저축률 많이 낮아졌습니다. 왜 낮아졌냐? 고령화 되면서 사람들이 저축을 옛날만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중국이 이제 고령화 시작되면 과잉 저축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풍부했던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돈이 돈값을 하는 시대가 온다. 돈값은 뭡니까? 금리잖아요. 금리가 옛날만큼 싸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게 제가 40년 동안
금리가 얼마나 싸졌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준금리인데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면 저 1980년 지금 저 봉을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근데 40년 동안 미국의 기준금리는 끝없이 낮아졌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낮춘 것도 있지만 뒤에서 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중국 사람들이 워낙 저축을 많이 해서 미국 자산을 사주니까 미국 국채 다 있는 대로 돈 벌어갖고 전부 다 미국 자산을 사주니까 그동안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돈이 돈값을 하는 시대가 오고 자 그러면 돈이 돈값을 하는 시대가 오면 제일 먼저 어디가 문제가 생기느냐 가나안 저개발 국가부터 무너집니다. 어디가 무너졌어요?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레바논 요게 올해까지 무너지는 나라 IMF에서 올해까지 무너지는 나라를 1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위험한 나라 한 40여 개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제가 도미노를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나안 나라부터 뒤죽 무너지면서 올해는 이제 저개발 국가 10개 정도가 무너지고 끝나겠지만 내년에는 이게 이머징으로 넘어가고 만약에 내년까지도 해소가 안 된다면 내후년에는 5년 내년 연말이든 이럴 때는 선진국 중에서 제일 못난 나라가 무너질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억나세요? 2012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일어났는데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유럽 재정위기 기억나십니까? 유럽이 망할 뻔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스페인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어요? 피그스, 포르투갈 제가 약자잖아요.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런 나라에서 피그스다, 돼지떼다, 돼지들이다 이런 식으로 놀렸었죠. 남유럽 국가들. 그게 2012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유럽 무너지고. 근데 이번에는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내후년에 상당히 위험하고 바꿔서 얘기하면 내년 내후년만 잘 버티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 뒤로 쫙쫙 뻗어나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못난 나라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약간은 걱정돼요. 지금 간당간당 하거든요. 우리는 선진국 맞습니다. 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징후들이 좀 나쁜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불안한 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선진국이라서 먼저 저개발 국가 무너지고 이머징 무너지고 그 다음 우리나라 때릴 건데 우리나라까지 오는 게 내년 연말 정도 만약에 온다면 우리나라급 정도가 무너지는 건 내년 연말 정도로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아닌 딴 나라가 무너지는 쪽으로 제발 그게 무너지게 바뀌어야지. 만약에 우리나라를 강타한다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무너진 나라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못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유는 복잡하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자 글로벌 공조 체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맞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던 진짜 몇 안 되는 사람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요. 많은 국제 정치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나라 국제 정치 학자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딱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할 게 두려워서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냐 마냐를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만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칠 가능성이 없다라고 자꾸만 강조한 거죠. 여러분 혹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 정치 전문가들이 전부 TV에 나와서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우크라이나 절대 침공할 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했기 때문에 아니 겨우 나토 가입한 애 만해갖고 설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겠냐 이렇게만 보셨는데 저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러시아의 경제 구조는요 완벽한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우디랑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면 러시아 경제가 동시에 위험하고 유가가 올라가면 러시아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집니다. 근데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무슨 짓을 했죠? 이제 석유의 시대를 끝내버리고 이제 앞으로 태양광 시대 그리고 전기차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러시아가 볼 때, 푸틴이 볼 때 얼마나 열받는 소리입니까? 자기는 석유를 먹고 살고 있는데 석유랑 천연가스를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시대 끝내버리고 이제는 천연가스 석유 시대가 아닌 태양광과 전기차 시대로 가겠다? 10년 뒤에 2030년 돼서 전기차 50% 생산하면 러시아 망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거기다가 더 푸틴한테 정말 열받게 만든 게 뭐냐면 이란하고 핵 합의를 복원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석유 매장량이 사실 러시아보다도 많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우디만큼 강력한 산유국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란은 탐사도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석유가 얼마나 매장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거의 사우디만한 강력한
석유 생산 국가인 거 거의 분명해요. 근데 핵합의를 복원해 버리면 그 자체로 유가가 폭락을 했던 분명한데 거의 핵합의 도장치기 직전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갑자기 미국 내 여론이 바뀌면서 우크라이나는 적성국가다. 저거 러시아 편이니까 절대 핵합의 복원해줘서 안 된다. 여론이 바뀌면서 지금은 핵합의가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 미치겠는 거죠. 바이든도 원래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왜냐하면 바이든은 무슨 계획이었냐면 자, 2030년에 전기차로 다 전환하고 태양광으로 다 가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이란을 국제사회로 복귀시켜서 이란의 석유를 수출하도록 하면 그러면 유가가 그때까지 안정되겠구나. 요런 다 계획이 있었죠. 항상 그렇잖아요. 왜? 알리가 말이 있었잖아요. 누구나 계획이 있다. 맞기 전까지. 그런 말인데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도 계획은 다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꼬인 게 왜 꼬였냐? 이걸 푸틴이 다 간파라고 친 거죠. 그래서 저는 유가 때문에 칠 거다. 이게 제 유튜브로도 남아 있어요. 유튜브로도 제가 만약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면 사실은 나토 가입보다 더 큰 문제는 원유 때문에 에너지 전쟁.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다. 만약에 이대로 2030년대가 돼버리면 이제 친환경 시대가 가버리고 친환경이 돼버리면 러시아는 변방의 약소국가, 가난한 저개발 국가로 몰락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인 이 기회를 노려서 반드시 침공을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보세요. 러시아가 지금 이제 묘한 유리한 위치에 있었죠. 많은 우리나라 언론들이 큰 착각을 했습니다. 러시아 이제 마오 끝장날 것이다. 근데 제가 여러분 KBS의 1TV에 제가 이거 진짜 7년 넘게 출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출연하는 거 아무도 몰라주셨어. 되게 슬픈데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TV에 이게 9시에서 끝나자마자 해요. 근데 이게 7년 넘게 토요일날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전 주말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괴로워 죽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출연료라도 왕창 받아가시지만 전 직원이라서 출연료도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가는데 아주 괴로운데 세계는 지금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언론들이 오버 썼죠. 뭐라고 오버 썼냐면 세계는 지금은 제가 계속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뭐였냐면 러시아 이제 망한다. 저 부다 나서 이제 쫄딱 망할 거다. 서방의 제재로 폭삭 망할 거다. 근데 세계는 지금 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세계는 지금은 중립으로 나갔습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계속 모르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결판이 났죠. 러시아가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 루버라 가치인데 제가 출연하고 있는 해볼만한 지금 제가 세계는 지금 두 개 다 출연하고 있는데 세계는 지금과 해볼만한 아침에서 최근에 제가 출연할 때 썼던 그래프거든요. 러시아 루버라 가치를 보세요. 사실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국력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통화 가치 지금 1,300원, 1달러 1,300원 됐죠? 우리나라 지금 경제 위험한 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좀 이렇게 1,300원, 1,300원 만약에 된다. 우리나라 위험한 거예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환율이 제일 빨리 움직이고 그다음 주식이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루버라 보세요. 루버라. 자, 우크라이나 침공하자마자 루버라 가치가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근데 지금은 전쟁 전보다 루버라 가치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다음에 러시아 경제는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크라이나 응원하신 분들 많다는 것 저도 알고요. 심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점은 국제 정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누가 이기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러시아가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이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타격을 안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들 보세요.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 인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보다 20배를 더 많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국제유가가 한 115달러 정도 되죠? 근데 러시아가 인도한테 얼마에 파냐? 30달러 더 싸게 팝니다. 85달러. 여러분이 인도 사람이고 내가 우크라이나를 특별히 응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85달러에 팔겠다는데 지금 최근에 인도 물가 상승률이 7%가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인도의 모디 총리라면 이거 물가가 7%나 올라서 지금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막 지금 분노에 차서 지금 요즘 최근에 외신 보셨어요? 막 때려 부수고 이거 다 때려 부수고 있어요 요즘에. 인도 사람들이 열받아서 모디 총리라면 85달러에 팔겠다는데
안 사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까지 저희 인도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인도는 비동맹 국가니까. 여기 프랑스가 있죠. 빨간 산에 프랑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마크롱이 제일 난리쳤던 거.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막 독일 욕하면서 야, 너 같은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야. 너희 같은 놈들이. 네가 지금 전쟁 비용을 대주고 있어. 이렇게 막 화를 냅니다. 마크롱 독일한테 대놓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독일은 국제적 비난을 받는 게 무서워서 여기 보세요. 파란색 줄었죠. 독일은 그래서 러시아 원유 천연가스 수입을 줄였습니다. 바보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4월달, 5월달 2달 동안 마크롱 이 나쁜 이저 겉과 속이 다른 이 아저씨는 프랑스는요 러시아 원유 수입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좀 배신감에 지금 막 치를 떨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싸게 파니까 30달러 싸게 파는데 좋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산 원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중국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게 여러분 네온가스나 크립톤이나 이런 가스들이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가스거든요.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편을 이제 대놓고 들었죠. 근데 이제 그랬더니 러시아가 뿔났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네온, 크립톤 이런 반도체 필수적인 가스 이걸 우리나라에 수출을 안 하겠답니다. 네온 시장에서 러시아 시장 점유율이 30%, 크립톤 같은 가스는 50%예요. 반도체 생산 못합니다. 네온이나 크립톤 없으면 아예 생산 못해요. 대한민국의 반도체 없으면 완전히 이건 정말 시체잖아요. 대한민국 경제는 그냥 끝장이죠. 근데 보복당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6월달에 당했어요. 6월달에. 너 계속 우크라이나 편 들 거야? 그래서 보복 딱 두드려 맞았어요. 자, 근데 네온가스 같은 경우에 전체 시장의 30%를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까짓거 30% 수익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나머지 70%를 누가 공급하냐가 문제입니다. 요거 한 나라가 공급해요. 거의. 어떤 나라게요? 중국. 혹시 다 아시나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떤 장난질을 쳤느냐? 네온 가격을 지난 6월 달에 가격을 올렸습니다. 1kg에 2,800달러까지. 이게 얼마나 오르느냐?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배 올랐어요. 미쳤죠. 크립톤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2배, 3배 올리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가 수출을 안 하니까 이 나머지 시장은 다 중국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계속 우리나라한테만 사실 중국 자국 반도체 업체한테는 싸게 공급하고 있고요. 그럴 겁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원래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몇십 배 오르거나 몇 배 오른 가격으로 지금 네온이나 크립톤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IPEF나 이런 데 가입한다고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탈중국을 이제 경제수석이 선언을 하셨잖아요. 직접 발언하셨죠. 탈중국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네온이나 크립톤 같은 거 희석가스라고 부르는데 희석가스를 러시아가 빠져버리니까 중요한 희석가스가 한 4종류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 중국이 거의 100%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맘만 먹으면 보복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사실 네온 가격 50배 올렸기 때문에 반쯤 보복을 당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진짜 엄청난데요. 저는 그럼 탈중국을 반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탈중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탈중국이라는 카드를 먼저 말하기 전에 전략을 쫙 세워놓고 탈중국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 말을 하고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인데 중국은 어떤 나라냐면 이제 우리나라랑 무역 전쟁을 벌인다. 그럼 선언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힘을 키우다가 한 방에 날려버려요. 이게 뭐냐면 아예 용어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광양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는요 적이랑 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칼을 칼집에 숨긴 채 칼날의 빛을 보이지 않게 하고 몰래 힘을 키워서 한 방에 끝을 낸다. 도광양.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도광양회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5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올해 5월달에 중국하고 우리하고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가 월 수출액, 월 무역 수지로 한 번도 중국에 대해서 적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28년 만에 5월달에 처음으로 적자를 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중국 수출이 급격하게 둔화됐습니다. 다른 나라 수출은 막 늘어났는데 중국 수출은 조금밖에 안 늘어났어요.
제가 보기엔 비관세 장벽 작동됐다고 봅니다. 이거 거의 제가 보기에는 작동시켰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됐냐?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우리가 중국한테 반도체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게 아니라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 한국한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반도체 강국 우리 한국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중국이 무슨 반도체를 이렇게 수출하느냐? 중저가 반도체.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우리가 일본 따라잡을 때 그 방법이 있었어요. 중저가를 꽉 먹어버린 다음에 한 번에 퀀텀 점프를 썼거든요. 지금 중국의 반도체 수출 5월달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 41%가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한 해 만에 41%. 그래서 지금 바짝 긴장해요.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상태라 전쟁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제는. 적당히 싸우면 집니다.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가 사실은 이 문제로 먼저 무너져 주기를 바라는데 제가 사실 중국 출장을 이제 한 2004년 5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 2004년 5년 가면 진짜 거의 엄청나게 진짜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중국에 이제 어떤 성에 취재를 갔다 그러면 그 성의 성장 그러면 중국의 성이라는 데는 막 인구가 한 5천만 되는 성들 많잖아요. 성장이 제가 요청 안 했어요. 제가 요청 안 했는데 일개 KBS 평기자 2004년에 진짜 저 초짜 기자 갔잖아요. 성장이 저를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제가 뭐라고 도대체 나왔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중국의 성들, 중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성장률로 서로 경쟁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장률을 높이면 출세를 해서 중앙정부가 더 큰 관료가 되고 더 큰 출세를 하고 뇌물을 먹어도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너도 나도 어떻게든 더 자기 경제를, 자기 지역의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방법으로 제일 많이 썼던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헝다라는 기업,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헝다라 같은 종류의 기업이 없는데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랑 헝다 같은 기업이 서로 같이 짜고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거 100만 명, 200만 명 이상의 그런 도시를 개발해서 이걸 분양을 하고 지방정부는 이 돈으로 경제개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기업을 막 유치하고 KBS 기자 불러갖고 저하고 왜 인터뷰를 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혹시 KBS랑 인터뷰하면 한국 기업 하나라도 더 자기 성에다 유치할까봐 인터뷰하려고 난리 친 거예요. 사실 중국의 좋은 내용이 아니었는데도 제가 설명을 다 했는데도 그렇게 인터뷰 무조건 하세요. 그 정도로 중국의 지방자치단체 사람들은 다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자 그러던 시절에 중국에서 망하는 기업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망할 것 같으면 지방정부가 무한대로 돈을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을 무조건 높여야 되니까 이렇게 헝다 같은 기업하고 짜고서 이렇게 엄청나게 분양을 해갖고 그 자금으로 어떤 기업도 자기 성에서 망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부도나는 기업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출장 갔을 때 한 번도 부도나는 기업을 본 적이 없었는데 2016년, 17년 되면서 부도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헝다도 한번 부도날 뻔했었죠. 이게 지금 큰 문제고 자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버블입니다. 왜냐하면 CNN에서 보도했는데 지난해 빈집만 1억 채, 미분양이 3천만 채라고 보도를 했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부에서 네이몽고 같은 네몽고, 우리말로 네몽고죠. 요즘에 이렇게 좀 중국 발음으로 하는 게 그거라 네이몽고 저도 이렇게 표시했지만 네몽고입니다. 네몽고. 여러분 네몽고에 인구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신도시 100만 명이 살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그때 당시에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들어가서 이제 르포 형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100만 명이 살도록 설계한 도시에 100명밖에 살지 않는다. 그래서 저렇게 텅텅 빈 도시 사진을 블룸버그가 게시했습니다. 칸바스라는 신도시인데요. 자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지금 미분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니까 지방정부의 재정이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인데 이게 중국 정부에서 이게 미분양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자가주택 보유율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주택을 소유하는 비율이에요. 주택 보급률하고 다른 겁니다. 주택 보급률하고 달리 주택 보유율이라는 건데 주택을 얼마나 소유했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인데 우리나라가 61% 정도 됩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64%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 집 가진 사람이 60%좀 넘는다는 거죠. 중국은 몇 %까요? 퀴즈입니다. 중국은 93%.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은데 빈집만 2억지. 그래서 중국이 문제가 생긴다면 부동산 쪽에서 버블이 터질 수가 있고요.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지방정부 같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홍대 같은 부동산 개발에서가 동시에 무너지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의 3분의 1이 부동산 개발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소한 3분의 1 토막 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우리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버블이 과연 언제 움직일 것이냐가 우리 미래, 우리 경제의 미래에 굉장히 큰 상황을 바꿀 거라고 보고요. 중국은 이제 앞으로 공동부유라든가 중국의 경기 둔화 같은 것들이 이 중국 경제 성장에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올 연말이 되면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 갔기 때문에 다 코로나 한 번씩 걸려보셨던지 아니면 이제 포기하고 사셨다면서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닐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런 데 혹시 맞습니다. 저 아직 안 걸렸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근데 중국은 어떻죠? 올 연말이 되면 제가 보기엔 중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셧다운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상하이 셧다운하는 바람에 아주 큰 고통을 겪었죠. 자, 전 세계가 이제는 코로나 포기해버렸어요. 위드 코로나가 됐죠. 근데 중국은 아직 포기 안 했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인 상태에서는 중국 경제는 언제든 또 락다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또 락다운을 언제 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022년 이후에 이제 앞으로 저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유럽의 재정위기가 온 게 2012년.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이제 어느 정도 양적 완화 중단하고 이런 과정에서 항상 부작용이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 4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작용의 극대화가 되는 게 이제 올 연말 내년 연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나라 단위로만 말씀드렸는데 개인들한테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들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이번에 아주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아까 제가 나라만 얘기한 건 저 이런 강의에서 이제 개인 얘기를 좀 적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개인도 나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비를 잘 해놔야 되고요. 올 연말 내년 연말에 잘 버티면 24년, 25년을 넘어가면서 대역전의 발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역전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제가 원래 박사학위 자체가 제가 추격과 역전의 경제학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추격과 역전의 경제학에서 삼성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일본을 추격했느냐, 역전했느냐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풀어낸 게 제 논문인데 제 연구에서도 항상 제일 흥미로운 게 뭐냐면 막 경제가 엄청 좋을 때 이럴 때 역전이 일어나느냐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경제가 엄청 좋을 때는 호황일 때는 그 경제 시스템에 가장 잘 적응한 게 누구냐? 최강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전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막 경제가 악화되고 막 질풍노도의 그런 시기가 오면 지금까지 이 생태계를 만들던 여러 룰들이 다 바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알던 룰들은 이제 다 바뀌어요. 그런 룰들을 먼저 깨닫고 딱 치고 나가는 데에서 역전을 하는 겁니다. 그 역전의 시기는 제가 보기엔 22, 23년이 질풍노도의 시기라면 24, 25를 넘어가면서 역전의 시대가 올 건데 22, 23을 잘 보내면 24, 25에 도약의 역전의 기회가 오고 선두주자 호황 때 절대 못 따라잡습니다. 이번에 따라잡아야 선두주자를 꺾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를 굉장히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그냥 자산시장 중심으로만 말씀드릴까 하는데 여러 추격과 역전 얘기 중에서 자산 중심으로 오늘은 가려고 합니다. 이 얘기도 거의 책 제가 한 2권을 썼을 정도이기 때문에 되게 양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2022년에 이제 제가 요 그래프를 제가 2020년부터 사용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제가 이거 얘기를 하면 조회수가 안 나와. 어디서 왜 주식 망한다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댓글만 악플만 달리지. 요거 제가 2020년 말부터 이 그래프를 사용해서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책에도 쓰고 이 그래프를 책과 유튜브와 그다음 TV 출구에 다 사용했는데 뭐냐면 강세장이라는 게 뭐냐면 주가가 대폭락을 해요. 2020년 3월 같은 때죠. 대폭락을 하고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강세장 1년차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3월부터 21년 3월까지가 대표적인 강세장 1년차죠. 대공황부터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제가 13번의 강세장이 있는데 제가 평균을 내봤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S&P 500 지수 상승률을 보면 강세장 첫 1년차의 S&P 지수 13번에 걸친 평균은 상승률은 4
47%였습니다. 2년 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어요? 1년 3월부터 22년 3월까지였죠. 그때는 11%였습니다. 그런데 3년차가 언제냐? 지금이죠, 지금. 이럴 때 13번 강세장에서 상승률이 4%밖에 되지 않습니다. S&P 500 지수의 90여 년 동안 상승률은 9.5%입니다. 자, 그러니까 1년 차나 2년 차는 1년 차 특히 평소보다 거의 5배 상승률을 보였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이건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죠. 2년 차는 상승률이 조금 평균보다 높았는데 요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20% 조금 안 됐으니까. 근데 요번에 3년 차 상승률, 제가 그래서 항상 3년 차는 되게 위험합니다. 일단 저게 4%로 나오지만 주가가 떨어지고 끝난 게 5번, 오르고 끝난 게 7번이라 평균이 4%이긴 하지만 굉장히 불안한 해였고 주가가 요동치는 애가 3년 차다. 그리고 3년 차 때 경제가 더블딥으로 가느냐, 더블딥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경제가 회복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폭망하는. 더블딥으로 가느냐 아니면 경제가 재도약하느냐가 3년 차에 결정됩니다. 이렇게 20년 말부터 온갖 출연을 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서 정말 너무 답답했어요. 이걸 빨리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조회수가 안 나와서 답답했습니다. 자, 근데 드디어 3년차가 됐고요. 저는 이제 증시를 예측하는 건 이제부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증시를 예측하는 건 이제 신의 영역으로 넘어가고요. 저는 3년차에는 변동성이 엄청 크니까 증시는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증시가 이제 실물 경제를 보여주는 선행 지표로 사용하셔야 되고 저도 이제 모릅니다. 4년차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부터는 증시가 만약에 4년차까지도 계속 안 좋다 그러면 6에서 12개월 뒤에는 또 나쁜 거예요. 자, 이미 증시는 언제부터 안 좋아졌냐? 작년 가을부터 안 좋아졌으니까 올 가을부터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안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벌써 올 여름이 됐는데 지금 7월이 됐는데 지금 증시는 더 나빠졌죠. 그러면 내년 봄에도 안 좋을 확률이 더 큽니다. 6에서 12개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물 경제를 미리 선반영하는 게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주가 지수의 향방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도 딱 6에서 12개월 선반영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폭락한 상태로 만약에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 부동산 언제 움직이느냐? 1년쯤 뒤에 움직여요. 요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만 부동산하고 주가 뭐 따로 움직인다는 둥, 뭐 부동산 분패라는 둥 자꾸 그러시는데 1년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가 지금 올해 여름에 이렇게 무너졌다 그러면 내년 봄, 여름에 부동산도 안 좋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자, 90년 동안 저는 지금까지 이제 보니까 24번의 약세장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고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3년 7개월입니다. 평균. 매번 딱 평균이라는 게 어디까지 평균 3년 7개월이지 딱 3년 7개월마다 반복적으로 그랬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90년 동안 24번의 약세장이 있었고 그때마다 대역전의 기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약세장은 실물 경제도 안 좋을 겁니다. 그런 때를 잘 활용한다면 사업이나 또는 뭐 주식 투자나 자산 투자나 잘 활용해서 역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3년 7개월마다 지금까지 90년 동안 평균적으로 반복되었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꺼진 인플레도 다시 보자입니다. 저는 올해 인플레이션 피크가 온다는 파월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월이 틀리고 올해 안에 피크가 안 온다. 그럼 세계는 망한 겁니다. 그 진짜 망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런 일은 안 생길 거라고 저도 믿기 때문에 파월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꺼진 인플레도 다시 보자는 건 무슨 말이냐면 1970년에 저렇게 봉우리가 3개 있었죠. 그리고 봉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서 봉우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인플레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잡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플레가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막 긴축 정책 쓰고 금리를 막 올리고 그러면 경기가 침체됩니다. 그럼 나 죽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나 죽겠다 살려달라 막 난리쳐요. 여러분 1970년대 후반에 폴 볼커라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됐을 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총 들고 뛰쳐들어가고 연준이면 다 죽이겠다. 왜냐면 폴 볼커가 금리를 19% 넘게 올리니까 나 죽겠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총 들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랙터를 몰고 워싱턴에 있는 그 연준까지 쳐들어와서 바리케이트 해갖고 트랙터를 완전히 다 막아버렸어요. 폴 볼커 반드시 죽여버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웬만큼
강심장이 아니면 인플레 잡겠다고 계속해서 금리를 제가 보기에는 고금리를 한 2년 정도 유지하면 인플레 잡을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오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꺼진 인플레도 다시 오자. 돈을 풀면 다시 또 인플레가 생기고 돈 볼 때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출렁거리고 또 그러면 이제 인플레 다시 또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 지금 잠깐 인플레이션 잡나 했더니 또 출렁거리고 요걸 3번이나 바보짓을 한 게 1970년입니다. 제발 이번에 연준 파월이 지금까지 경제 많이 망쳤는데 파월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파월의 결정에 전 세계 운명이 걸려 있어요. 안타깝게도 파월이라는 사람 한 사람한테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의 운명까지도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경제도 걸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일단 파월이 잘해줘서 그냥 인플레 한 번에 잡아버리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잡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꺼진 인플레이션도 다시 보자. 요게 저는 2020년대를 살아가는 자세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끝났네? 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막 풀어버립니다. 다시 옛날처럼. 그럼 인플레이션이 다시 꺼진 불씨가 살아나는 요 상태죠. 그래프를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인플레이션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확 올라요. 저 때마다 어떻게 했냐 연준이 나 죽겠네 해버리니까 다시 돈을 푼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인플레이션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왔다는 것에 유의되고 이번에 뭐 한 번에 걸쳐서 끝났지 3번 올지 5번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강의의 마무리고요. 저는 2020년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이달로스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카루스의 신화 아시죠? 다이달로스가 이카루스의 아빠입니다. 아빠가 다이달로스하고 같이 미궁에 갇혔어요. 근데 이제 갇힌 데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카루스한테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아주면서 얘야 이건 밀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면 녹아버린다. 그리고 바다에 너무 가까이 가면 이게 물에 젖어서 네가 바다에 빠지고 말 거야. 그러니까 태양에 너무 높게 날지도 말고 그 다음에 바다에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카루스 신화 잘 아시죠? 태양 근처에 막 탐욕에 불타면서 태양 근처에 가서 결국은 떨어져서 밀랍으로 된 날개가 떨어져 죽죠. 저는 2020년대가 딱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이다로스의 지혜 너무 높게 나와서도 안 되는 너무 낮게 나와서도 안 되는 정말 중용의 자세를 좀 취하다가 정말 세계 경제가 바닥이다. 이거보다 나빠질 수 없다. 정말 이거는 정말 끝났다라고 할 때 그때 탐욕을 다시 가지시면 된다고. 사실 큰 돈을 벌려면 탐욕을 가져야겠죠. 사업에 성공하고. 근데 그 탐욕을 가져야 될 시점은 지금이 아니에요. 정말 모두가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2020년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 상황에서는 다이달로스의 지혜를 지켜나가다가 대역전의 찬스, 정말 모든 환경이 격변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갈 때 그때가 역전의 찬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어떤 생태계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정말 한 발 먼저 앞서가면서 그 변화를 선도해서 성공하시는 그런 2020년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